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패널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최병국 시사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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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바로 보시죠. 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차례 언급한 윤 대통령이 올해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키워드는 자유, 평화, 번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은 사실은 광복절에 딱 맞춰서 그 경축사를 뭐 작성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대개 국경일에는 비슷한 그 패턴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유, 번영, 연대.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광복절이 지금 78차를 맞다 보니까 그 역대 그 광복절 경축사,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가 대략 비슷한 이제 그 모양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 번영, 그래서 조금 더 미래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그 지금 이제 방향을 이제 옮겨가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 아주 특별히 미래지향적 관계,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아주 극명하게 바뀐 부분이 일본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의 위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그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축사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일 관계, 또 한미일 협력 등 지금 대외 정책 기조를 좀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미일 협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 할 수 있는데 때와 장소가 안 맞다. 그러니까 오늘은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일제 강제 점령됐던 것에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나라를 되찾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인데 갑자기 일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게 필요해. 라고 할 타이밍인가? 이건 꼭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미일 군사 뭐 정보 협력도 강화하겠다. 왜요? 그 한미일 군사협력 정보를 강화하면 누가 제일 좋냐면요, 일본한테 혜택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있어서는 물론 뭐 일본 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일본에게 뭐 혜택을 주고 일본과 좀 친하게 잘 지내자라는 말이 맞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갸우뚱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최병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념식이나 경축사의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유평화연대, 뭐 자유민주주의. 근데 최근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들을 오늘 경축사를 보면서 너무 길기도 길었지만 지금 보니까 광화문 앞에서 지금 태극기 부대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위에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발언들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불편했습니다. 뭐 오늘 메시지에 대한 강한 비판인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꼭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78년 정도 우리가 광복
이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서 대통령들이 냈던 메시지들이 대개는 이제 비슷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실하게 바뀌어진 기조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 결국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한미일 간의 연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게 대외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이 일본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돼서 적어도 대한민국은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가 강한 반면에 일본의 식인트, 그러니까 신호 정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일본이기 때문에 예. 그 휴민트와 식인트를 같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대북의 도발이 나날이 좀 더 강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져야 되는 것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반국가 세력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 민주당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네.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이 전제로 다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적도 있었지만은 예, 예. 더불어민주당, 뭐 예를 들면 진보 진영, 예. 야당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아야 되지만 진보를 참칭해서 국가를 뒤집으려 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예. 해서 전제를 분명히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민주당 야당이 굳이 이렇게 예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실제 오늘 경축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이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국민 통합과 감동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쓴 그 어휘들을 보면 뭐 민주, 인권, 진보를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작 세력 이런 식으로 반국가 세력을 규정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쓰면서 예. 마치 척결해야 하는 세력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사실 갈등과 분열의 언어이고요. 사실 광복절에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지 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치기다 뭐 그렇죠. 이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저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그들에게만 소비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공산 전체주의를 마치 뭐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려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누가 있다고 요즘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과거에 살고 있다 이렇게밖에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예. 결국에는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듦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것이 친윤이 아니면 다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를 그냥 지칭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을 위장한 뭐 세력, 사람들을 지금 표현한 건데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어요? 아니 예. 재발이 저리지 않는 한 사실은 뭐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그 세력들을 위장해서 지금 그 각각의 진영에 그 침투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허위 사람들 선동하는 지칭하는 사람들.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뭐 일부 노조, 뭐 노조가 전체가 다 반국가 세력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위장해서 곳곳에 침투해 있는 세력, 저는 이걸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는 뭐 조사 결과나 아니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에서 뭐 본인들을 그렇게 지칭한 것 아니냐 하고 지레짐작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발절인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비판하면 저도 도둑이 되나요? 재발절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굳이 그러면은 그 국내에 있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라고 지칭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진보주의에서 행동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권 운동가도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게 그 저희를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공상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대통령이 이 경축사의 날에서 할 얘기입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내에서 이런 운동가들을 참칭해서 본인들이 어떤 다른 뭐 국가를 교란시킨다면 그거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잡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국민통합이라든지 국론에 있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열을 시키려는 또 그런 언어로밖에 안 들려요. 광복절에 맞지 않는 메시지다 전혀 안 이런 맞습니다. 평가군요. 이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셔도 국가가 이런 세력들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준 교수의 별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본격 입문하기 전 또 부친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평소에 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많이 좀 드러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아버지가 이제 연세대 지금 명예교수로 있었는데 네. 사실은 연세대에서 뭐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연세대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뭐 사실은 집도 연세대 부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사실 일본에 유학 갔을 때도 뭐 일본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아버지 부친이 이제 경제학 교수였기 때문에 네. 그 부친이 뭐 이런저런 책을 또 많이 권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고시 공부 틈틈이 그런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하죠.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선택할 자유 뭐 이런 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이 물론 뭐 92세이지만 아마 아버지의 별세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종종 부친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난 2월 부친이 재직했던 연세대 졸업식 축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고 또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도 나눴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는데 일단 가족장으로 치르고 그 뒤에 또 이제 일정들이 있잖아요. 당장 현지 시각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국정 공백이 없이 가족장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돌아가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 공백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게 치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약간의 어떤 일정의 차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 국정 공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로 미뤄지거나 뭐 조금 조정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엔 아마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인 듭니다. 예측인데 사실 뭐 알 개인적인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친상을 당했고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들이 조문을 했어요. 네네. 이번에도 비슷하게 뭐 야당에서 조문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다름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를 잃은 어떤 자식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인의 명복을 같이 빌어드리는 것은 뭐 그건 도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찾아뵙고 조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죠.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12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업인과 또 소상공인 또 주로 포함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과 상식 같은 것들을 내거시면서 예.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제 사면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 내걸었던 기치에 완전히 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예, 예. 합니다. 뭐 이번 사면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전부 다 본인이 다 수사해서 기소까지 다 해서 판결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국정농단 뭐 주역으로 불렸던 굵직굵직한 그런 분들을 다 사면시켰던 이력도 있고요. 이번에도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 이제 김태우 씨가 검찰에서 대검에서 비위 혐의로 감찰이 시작되던 그 시점에 어떤 혐의들이 있었고 본인이 뭐 청와대에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청탁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에 그 감찰 산하 기관이었던 그 대상자였던 과기정통부에다가 사무관 자리를 신설해서 본인을
내정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셀프 승진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비리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 감찰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본인이 비위 혐의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갑자기 폭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당시 검사들이었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저는 이런 그 형태가 공익신고자라고 표장을 하고 있지만 예. 결국에 법원에서는 이 김태우 씨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내걸어왔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은 사면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기 아니,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예. 대해서 이게 어찌 보면 왕조 시대의 유물이죠. 이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사실 뭐 그게 2월에 확정됐느냐, 5월에 확정됐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왕조시대의 유물이다 하는 점에서 이제 저는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뭐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사실은 그 본인들의 역할로 이 범죄 혐의를 확정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연히 헌법에 있으니까 그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보고 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늘 사면을 하면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면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가장 논란이 된다는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거는 여러 건의 그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분명하게 또 공익제보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뭐 조사 결과나 혐의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의도 때문에 뭐 이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다고 하는 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익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익제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청와대 특감반의 그 어찌 보면 첩보 보고서를 낸 거기 때문에 첩보 보고서가 반드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사실은 공무상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저는 뭐 공익 제보를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충분히 그 공익 제보라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사면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이해합니다. 네,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정부가 법치를 사유화했다면서 김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조국 전 장관이 말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들 가운데서는 그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저것을 뭐 법치의 사유화라고 주장할 내용은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정말 당시 이제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위 행위들이 제보가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사면권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예. 사면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비판의 주체가 조국인 것은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사실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뭐 사면도 사면이지만 사면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이 어제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서로 돌아가겠다. 이게 뭐 사실상 보궐선거에 뭐 10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출마할 수도 있다. 또는 출마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다 참 이런 희한한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예. 보궐 지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확정이 돼서 당신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자체가 공익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법원의 판단이 내 생각과 틀려요. 그래서 사면을 해준 건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거기까지도 웃긴데 어처구니도 없고요. 근데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사면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전에 이미 그 강서 지역에 있는 본인의 조직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나 구청장 나가겠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아니, 제가 예.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들은 바로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인이 정말로 그러니까 구청장으로 나와서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염치가 있나? 예. 근데 그러게 했다면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주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뭐 나가겠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공천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이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뭐 좀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셈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용산의 의중이라면 이거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도박 같은 것이다. 도박 같은 거. 그렇죠.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정말 사면복권 3개월 만에 대법원을 뒤집어서 복권을 시켜주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잘 되면 좋지만 예.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용산의 사면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자체도요. 손 놓고 무소속 나간 저기 김태우 전 구청장을 보는 국민의힘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김기현 대표는요. 이제 뭐 리더십은 아예 그냥 실종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위험한 도박을 용산이 하는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걸 시도하는지 예. 저는 참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은 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해 준 데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 예.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그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사항이잖아요. 그 결정사항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은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강서구에서 여론을 명확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정말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강서구민들이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였고 공익제보를 하면서 일부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었지만 예. 공익제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을 여전히 지지하겠다 하는 게 다수라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공천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언론의 추이를 계속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예. 보건대 지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직 검토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지켜보는 분위기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 자체가 민주당에 또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호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강서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구청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공천의 방향도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그렇겠죠. 같은데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메시지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가 예.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벌써 김태우 구청장이 나오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게 뭐 호재 여부가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 전 구청장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 다른 어떤 더불어민주당 그 정치인들의 재판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예.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줘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면권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모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석 하루 전인 내일이죠. 내일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 과거 대장동이나 성남FC 관련 의혹되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출석 하루 전에 입장을 내겠다고 한 배경 뭘까요? 일단 이제 백현동 사건이 이 검찰 측에서는 또 대장동 건으로 좀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참 지긋지긋하잖아요. 민주당에 봐서는 이재명 대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한 사람만 그냥 현미경에 올려놓고 이재명 대표만 죽이게 나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성남FC까지 감내했는데 이거 백현동까지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은 그냥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적 판단을 한 것뿐인데 나를 또 현미경에 올려놓고 백현동까지 대장동처럼 엮으려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백현동은 자신 있다. 나는 이건 성남시장 시절에 행정적으로 국토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여러 차례 어떤 이견을 해가면서 성남시에 1,0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기부 채널을 받아서 그래도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난 떳떳한데 검찰의 이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마 이제는 정면적으로 돌파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잖아요. 체포영장 부분에 숨지 않겠다. 예. 경찰심사 받겠다.
이미 밝힌 마당에 이제는 검찰의 이런 정치적 수단에 있어서 피하지 않겠다. 정면 라는 돌파. 의도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지금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 야당 대표인데 또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러면 검찰 조사나 뭐 법정에서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 성남 FC나 대장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이 메모를 적어가서 네. 그 출두하면서 읽었잖아요. 네. 그거나 뭐 하루 전에 무슨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네, 네. 왜 그러면 백현동 의혹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느냐. 사실 이 백현동 의혹 부분, 용도 변경 부분에 관해서 그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검찰은 이 백현동 의혹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뭐 경기도지사 시절의 국정감사나 아니면 그 후에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특히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뭐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백현동 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장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을 본인이 행사했는데 그게 배임 행위다. 예. 이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그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는 일종의 여론전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예. 실질적으로 뭐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여론전으로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뭐 실제 내일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동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또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국가폭력이라고도 비판을 했었죠. 최근 나온 내용들도 듣고 오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일 생각 있으실까요? 논의는 되고 있나요? 가결 투표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자, 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 대표의 그동안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내일은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이제 약간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예. 입장을 좀 강조하기 위한 효과적 설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대국민 설명 방식으로 이제 뭐 서한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강조돼야 할 부분은 이제 이미 이재명 대표가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공기관 이전 사업,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식품연구원이나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야당 지자체장이었던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왜 실제로 이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뭐 내용들도 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던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이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해서 이제 옮기는 것까지 예.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것은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공문을 6차례 정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품연구원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성남시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꼭 명시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하고 식품연구원에서는 계속 8번 유찰됐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이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계획 하에서 이뤄진 일이다. 예. 그래서 배임 혐의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한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소환은 백현동 관련이긴 한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정치적 좀 의도 이런 거를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뭐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들은 다 검찰이 만들어낸 수사에 그렇게 의해서 주장을 하고 됐다고 있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톤은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백현동 이슈 관련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돈을 따라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장동과 관련돼서 누차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게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를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많은 돈을 벌어갔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인섭 씨한테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뭐 협박을 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게다가 국토부는 저는 이거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협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임위 자리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워딩을 뭐라고 쓰셨냐면 직무유기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직무유기로 징계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무유기라는 말을 표현을 안 썼으면 국토부가 공문에 그런 표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협박은 주관의 영역이지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쓴 건 객관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이슈와 관련돼서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국감장에서 이야기했던 직무유기라는 표현 자체가 또다시 허위사실 공표에 저는 해당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뭐 일단 이런 내용들 뭐 내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고 이제 실제로는 모레 소환 조사에서 검찰의 이제 집중적인 질문과 이 대표의 방어가 있을 텐데 또 하나 관심이 그럼 내일 입장문만 나오는지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서서 뭐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 질문까지 받을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이제 서한을 돌리는 건 정했고요. 예. 그걸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백현동 부분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대장동하고 좀 다른 건 대장동은 돈 벌어간 사람들이 50억 클럽, 김만배 씨 이런 분들이 많이 벌어갔죠. 네. 이재명 대표한테 돈 흘러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고 중간에 배달 사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유동규 씨 지금 재판장에서 혼나고 있죠. 재판장 판사한테요. 왜 오락가락 하냐고. 근데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흘러간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증명이 안 돼요. 이미 단절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수익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계속 검찰이 쫀다라는 것이고 아마 내일 서한 입장문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공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 특별법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를 활용해서 성남시를 옥죄였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직무유기로까지 표현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가지고 어떤 뭐 허위사실 공표다. 어떤 허위에 이른다라고 판단하는 자체도 좀 웃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가 이 검찰이 이거 너무 꼬투리 잡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장 당시에 정책적으로 공문들이 쫙 있습니다. 국토부와 성남시가 받았던 공문들이 24차례가 있고요. 그 와중 중에 협박으로는 뭐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압박이 됐다. 라는 부분들을 증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 서한으로 보내든 아니면 기자들 앞에 서든 그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아마 검찰 출두 전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서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봐서는 기자들 질문 답변을 안 하려고 지금 서한이라는 방식을 저는 택하는 걸로 보고. 답변을 안 할 것 같다.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 이런 표현을 쓰지 왜 서한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니까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서한이라는 건 편지만 보내니까 읽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자꾸 특별법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가 국토부에 물어봐요 공문으로. 꼭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판단하라고 하거든요. 뭘 협박했다는 얘기죠?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런 공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 모레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가 이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공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러면 영장 청구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백현동은 따로 이제 조사를 뭐 소환 조사를 하니까 두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뭐 재판 과정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공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재판 기간이 연장이 된 건데 8월 22일 날 다시 예정이 돼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발언들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들에 있어서 검찰이 진술한 대로 재판장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는 그 중간 다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럼 그 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한꺼번에 병합해서 청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둘 다 예. 따로따로 쪼개서 갈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이렇게 않고서는 보시는군요. 일정이 예. 너무 늘어지는 것이죠.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백현동도 수사를 할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당시 성남시장 중간에 예. 비서실장이 또 정진상 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하영 정부자의 증언 이후에 그 관계성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 백현동과 쌍방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뭐 오래 하는 힘들죠. 각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런 좀 사법 리스크에 또 당 혁신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 대표가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이 대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서 반발을 하던가요? 이렇게 되묻기도 했거든요. 지금 사이다 이재명이 좀 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좀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곧 예정된 이제 의총이 있고 의원총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8월 말에 예정된 의원들의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혁신안을 두고 뭐 난상 토론을 하든 밤샘 토론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당내 합의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이제 혁신안 자체, 특히 그 중에서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주면 그때 이야기를 하자라고 논의 자체를 유보시키자라는 입장도 있고 예. 또는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논의 자체를 통한 민주당 자체 결론을 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고 이제 모레 소환 조사에 응할 텐데 앞으로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정치 성향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법관에 임용된 뒤에도 SNS에 이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것 예. 자체가 저는 그렇게 건전한 논의는 아니라고 쉽지도 생각하지만 않은 일이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판결에 국민들이 약간 물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꽤 빈번하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글들을 SNS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예.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뭐 FTA 관련돼서도 정치적 식견들을 냈던 판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서지호 판사, 그다음에 그 뭐 이명박 대통령을 좀 비난해가지고 욕설이 좀 섞인 비난을 해서 또 한 번 문제가 됐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다 그때그때 좀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많은 비판들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정치적 사건에 관련해서 정치적 색깔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다 보면 국민들이 이거 약간 편향된 판결 아니야라고 해서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되게 본인 스스로가 회피해야 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이 선진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 내는 것 자체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뭐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을 스스로 좀 자초한 면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징역 6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좀 과하다라는 예. 평가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에 배치된 직후에도 SNS 글들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삭제하는 건 또 그만큼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와가면서 정진석 의원 사건을 맡았어요. 네. 2월에 맡았어요. 자, 맡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과거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뭐 썼던 글들이 아마 생각났던 모양이죠. 그걸 지운 거예요, 지금. 해당 사건 때문에 삭제한 거는 아닌 걸로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예. 근데 2월에 그 배당을 받았다니까요. 예. 배당을 받고서 3월 2일로 예정됐던 본인의 그 첫 공판을 5월 말로 넘겨요. 예. 그리고서 4월 중순에 또 뭐 법조인대관에 자기 임명록 같은 것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예.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아니냐 하는 예.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잠깐 이제 중앙지법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등재 정보를 삭제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 입장문이 그 나왔습니다. 중앙지법의 입장문은 예. 그러면 이제 8월 초 직전이면 뭐 7월이나 6월이 아니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4월 중순에 삭제 요청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입장문을 보면 마치 삭제 요청을 안 한 것처럼 지금 저 호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삭제 요청을 했다니까 4월 중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걸 포함해서 2월 달에 했던 거 뭐 이런 것까지 종합해 보면 저는 뭐 고3 때 어떻게 했느냐, 대학생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 판사로 임용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낸 부분 이거는 정진석 의원의 이 재판과 연관돼서 정치 성향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중앙지법에서는 이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법관 임용 후에 올린 글들인데 이제 중앙지법은 해당 판사가 학창 시절 쓴 글이 논란이 되자 일단 이걸로 법관의 가치관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 임용 후 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문제의 본질이 예.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항소하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따집니까? 그리고 판사가 AI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각자의 판사들은 법리에 따라서 그다음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예전 글을 가지고 뭐 고교 시절에 썼던 거, 최근에 썼던 거 그런 걸 뒤져가면서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뭐 본인이 4선, 5선 정치인이니까 나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 이 자체도 웃긴 겁니다. 판사들도요 여러 가지 사회를 바라보는 앵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독립성을 존중받으려면 법리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본인을 계속적으로 다독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면 그러면은 반대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무죄를 주면 아 역시 훌륭한 판사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입법부든 누구든 간에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에 쓴 글까지 하면 그러면 돌잡이 때 모자 받는 것까지 따져갖고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죠. 그건 옳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정진석 의원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했다라는 부분들의 판결을 받았으면 2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아쉬움은 있지만 항소하겠다라는 것으로 가름하게 좋지 더 이상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정치권에서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고 이제 뭐 그동안 SNS에 남긴 글들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일단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한 판사를 두고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당원인가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민주당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민주당 사람이면 뭐 정진석 의원에게 무조건 가혹하게 하고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뭐 갑자기 무죄를 주고 이런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 정진석 의원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판결문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으셔야죠. 지금 오히려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들었다. 듣고 나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 부부싸움한 게 사실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뇌피셜로 쓴 그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판결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결문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법리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얘기해도 문제겠지만 지금 오히려 보면 판사의 개인 신상을 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 침해입니다. 집권 여당이 나서서 그것도 전직 판사였던 원내대변인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논평 내고 하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인 신상을 터는 건 물론 문제인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당 판사가 사실 거의 노사모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이런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는 정치적인 식견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에도 맞는 것이고 해외에서도 실제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말씀 주시다시피 뭐 판사 개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분이 계속 여러 차례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본인의 정치 식견들을 드러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정치와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징역 6개월은 형이 과하다, 적었다, 내지는 뭐 법리적으로 좀 옳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판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뭐 예를 들면 재판정에 가서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사법부가 지켜야 되는 헌법적인 중립성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징역 6개월이 과하다 이거 얘기하시면서 계속 다른 뭐 재판 사례 가져오시고 하시는데요. 아니 그 판단을 왜 정치권이 하나요? 보통 이런 얘기는 누가 하냐면요. 범죄자들이 합니다. 징역 몇 개월 나한테 너무 과하다. 그럴 일도 아니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보통 범죄자들 논리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개인이 좀 억울하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판사를 공격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논쟁이 치열해지는데 저도 거기 한마디 말씀하세요. 짧게. 그 논리를 조국 전 장관한테 대입하게 되면 왜 정치권이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어하면서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 민주당이 납득 안 합니다. 그거 재심 3심 갈 때까지도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뭐 무리한 수사다, 무리한 재판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갑자기 뭐 입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지 저는 사실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립성에 대한 문제 뭐 계속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